민들은 명분이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결국 휴전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휴전은 했죠. 그러나 여전히 총을 쏘고 있는. 그러니까 휴전을 했으니까 총을 덜 쏘는 거죠. 미국이 중재를 해서 휴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본다면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 면에서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도도 민들은 명분이 있어요.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나 그냥 파키스탄 싫어. 나 때릴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이유가 못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로서는 확실해요. 왜냐면 카슈미르의 지역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무려 26명이나 표적 살해를 한 거니까요. 파키스탄 쪽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그럼 당연히 이들의 관계된 지역을 공격하는 거는 인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인도를 비난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례의 원칙도 있고, 또 구분도 해야 되고, 민간인과 군병을 구분해야 되고, 비례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만큼 하거나 조금 더 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상대방이 예를 들면 총으로 쐈는데 핵을 때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인도가 핵을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대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피해가 크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인도가 성공을 했지만 인도의 전략 자산들이 뭐 나팔이라든지 미국이 소위가 출격을 해서 공격을 했지만 돌아오지는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거를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도가 중국의 무기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건 단순히 뭐 인도가 그 전략 무기를 잘못 운용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용했어도 떨어졌다면 것은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기사를 봤었어요.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없고 전담만 해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인도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가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이 오히려 다급해서 이슬람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 상태에서 파키스탄과 같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사우디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껴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파키스탄 쪽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죠. 언론을 보면 인도는 친미, 파키스탄은 친중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실 근데 그 구도가 너무 도식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도가 믿는 가장 든든한 인도의 우방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을 때에도 인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나라가 소련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후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가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중요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는 못해요. 미국을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와버렸잖아요. 고스란히 그건 부채가 됐잖아요. 손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의 적인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는데 아프가니스탄 꼴 안 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해버리면 인도로서는 또 나쁜 건 오리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미국을 100%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미국과 인도 한 편 먹고 중국과 파키스탄 한 편 먹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파키스탄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파키스탄 편하고도 친한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손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번에 분쟁이 일어난 카슈미르는 어떤 지역인가요? 그냥 뭐 카슈미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몇 가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카슈미르가 캐시미어의 영어 발음입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이제 카슈미르라는 곳이 해발 제일 낮은 게 300m고 제일 높은 게 7000m. 이게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냥이 있어요. 사냥. 사냥에서 나온 털로 만든 게 캐시미어입니다. 카슈미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반 상식이고요. 두 번째로 카슈미르를 생각했었을 때 그 크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지도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크기입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원지대로 돼 있어요. 이게 한반도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3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비무슬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14세기부터 점차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아니, 무슬림들이 많아졌고, 1941년 기준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을 인구조사를 했을 때 77%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77%가 무슬림이니까 1947년 6월 3일에 영국이 인도 독립안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7월 달에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 비율대로 무슬림이 많으면 파키스탄, 무슬림이 아니고 비무슬림이 많으면 인도 쪽으로 붙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따른다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의 군주는 비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70% 무슬림이었고 이 군주는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붙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독립국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했잖아요. 카슈미르는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고 다만 파키스탄과는 우호관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좋은 관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947년 10월 달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파슈툰족, 지금 탈레반이 파슈툰족이거든요. 같은 파슈툰족, 이 파슈툰족이 카슈미르를 침공을 했고, 그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도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인도가 뭐라고 그러냐했습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죠. 뭘 요구했겠습니까? 니네 우리 편에 붙으면 도와줄게.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입 사인을 하는 해서, 근데 인도가 그래서 파키스탄 쪽과 싸웠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한 것을 바탕으로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슈미르는 우리 거다. 파키스탄은 뭔 소리냐. 그거 강압적으로 한 거고 그때 그리고 카슈미르의 군주가 수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카슈미르라는 이 곳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인도령 카슈미르, 그리고 중국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중국령 카슈미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닙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인도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종교적인 파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1526년에 무갈 제국이 성립됐을 때 무갈 제국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국 지배를 거치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무슬림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간 게 파키스탄이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근거지가 또 인도니까 여기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힌두인들과 사는데 해가지고 소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소수의 무슬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굉장히 적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에요.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디 정부가 자꾸만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을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모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고, 인도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정부가 무슬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모디 정부이면 좋겠는데, 모디 정부 하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힌두교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국가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로 가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파키스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중동 공부를 할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파키스탄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5년마다 하는 4차 5개년, 5차 5개년 경제 계획도 파키스탄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무슬림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이어도 쉬아파들이 숨쉴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가장 큰 문제는 근대성,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종교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근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종교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인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문제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계속 군부 독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민선 총리 쉽게 갈려버리니까, 군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가 휴전 합의에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잘 됐다.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또 트럼프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끝났고, 이게 이제 잘 지켜져야 되겠죠. 향후 몇 년간은 또 조용해질 수 있겠으나 그것도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측 간에 완전히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휴전 합의 중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미국이 양측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더 증강시키겠다. 그리고 카슈미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어요. 외교적인 노력을. 그래서 향후 어떤 해결안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어떤 캐슈미르를 놓고 양측이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도장 찍어 합의해. 그래야 앞으로 좀 잘 지내. 우리가 니네 경제 협력 도와주고 다 할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라든지 중요한 이슈가 끝나면 아마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어떤 해결안, 이런 중재안을 내놓으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받게 된다면 좀 더 이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은 어떤가요? 병력은 인도가 월등히 낮죠.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좀 많습니다. 14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파키스탄은 한 60만 병력이요. 그렇게 되고, 무기 체계는 둘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드론도 있고요.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인도는 더 많겠죠. 다만 인도는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무기가 많아요. 예, 인도와 이스라엘은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산 협력을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많은 드론들이 이스라엘제 드론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미국 드론도 있습니다만, 파키스탄은 과거에는 미국과 친했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산 무기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의 대결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와 서방 무기 간에 성능 평가가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100%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5대, 6대를 격추시켰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대는 저는 격추될 수 있다고 봐요. 격추될 수 있다고. 라팔 프랑스 전투기가, 인도가 운영하는 전투기가 격추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국제 전투기 청두라 그럽니까? 뭐 중국제 전투기가 썼던 미사일이 주요했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어차피 뭐 라팔이나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중국제 전투기 장착되어 있는 PL-15라고 하는데, PL이 뭐 그거는 청천벽력 할 때 병력 15, 번개처럼 빨간 얘기죠. 그 미사일이 마하 5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라팔이 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라팔도 나름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머티어라는 뭐 공대공 미사일을 쓰기는 한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이 훨씬 더 프랑스산, 즉 라파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는 좀 뛰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결과를 놓고 아마 방산업체들이 지금 평가, 분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산 무기가 발전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실전과 그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이론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전에서 진짜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효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죠. 파키스탄이 주장한 전투기 격추와 무장단체 개입 부정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기는 좀 과장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무기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두 기는 격추시켰겠으나 그렇게 많은 전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파키스탄이 이번 배후에 없다.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파키스탄의 라시케르 따이바라는 조직이었고, 그 조직 산하에 있는 아마 저항전선이라는 무장단체가 이번 테러를 일으킨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이런 무장 조직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조직들을 지원해주면서 인도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국가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파키스탄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우리는 이번 배후에, 물론 본인들이 딱 이날 가서 사주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과거에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조직이 이런 테러를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파키스탄 산하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정보부가 이런 조직과의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과거 파키스탄을 지원했지만 현재 인도 쪽으로 기울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인도와 중국 사이는 역시 지금 카슈미르 근처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락카라는 지역가 거기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역시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지금 인도랑 국경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도는 또 미국과 너무 친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은 파키스탄 편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뭐 지금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큽니다. 파키스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과거 파키스탄을 도와줬던 것은 이제 탈레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도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의 싸움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슈미르 때문에 인도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충돌, 그렇게까지는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카슈미르 문제 때문에 강대국이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강대국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무기 대결, 신무기 대결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인도 경제 상황 아주 좋죠. 파키스탄에 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지금 뭐 6, 7%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인도 경제 성장 아주 지금 좋고요. 뭐 2023년도 2년 전에는 뭐 8% 성장을 했고 작년 한 7%쯤에서 어쨌든 6, 7%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금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 경제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특히 이제 인도가 수혜를 많이 입은 국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을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기들이 인도로 서서히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 인도의 거대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기업은 인도에서 그동안 굉장히 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세틀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켓쉐어가 뭐 1위를 달릴 정도로 우리 대기업들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 잘 나가는 인도 시장, 또 인도가 세계 이제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지금 앞졌잖아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이제 소비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의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의 인도는 과거의 중국이 그랬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가 이제 증진되는 그런 이제 트랙에 이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에 이제 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과거 중국이 그런 것처럼 중국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또는 30년은 인도의 거대한 인도의 성장이 호박이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인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더 많은 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수 1등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회구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인도만의 사회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우리 인도 사회구조 하면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건 뭐 카스트 제도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뭐 카스트만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 카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뭐 인도는 뭐 브라멘,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언타처블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인도 가면 그렇게 단순한 카스트가 아닙니다. 많게는 뭐 4,000개의 카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카스트 계급도 우리가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뭐 종교의 복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힌두 다수 지역이지만 무슬림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뭐 자이나교도 있고, 큰 종교를 생활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도 사회를 보려면 우리 언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야 인도가 비슷하게 크지만 중국은 하나의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미 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대부분 다 하나의 중국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동쪽에서 서쪽 가면 말이 안 통하고 남쪽에서 북쪽 가도 말이 안 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투리 개념이 아닌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우리는 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작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선정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세종대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경일을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언어가 많다 보니까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입니다. 그 헌법이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뭐 수능을 본다거나 우리의 공무원 시험을 할 때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데 B라는 언어로 시험 보면 불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가 인도 헌법이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언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용어를 하죠.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와 힌디란 언어가 두 개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중산층 이상들 대부분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비즈니스 언어는 거의 100% 영어고요. 뭐 행정 사업도 대부분 다 영어로 하고 있고, 그렇죠. 대학 교육도 저도 델리대를 났는데, 인도 최대 대학 델리대를 났는데, 거기 델리대 교수들이 거의 100% 영어로 강연. 왜냐면 각 지방에서 유학을 왔는데 교수가 특정 언어로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인도는 카시미르 주가 지금 현재 이제 연방 집권을 격할돼서 원래는 29개 주였는데 지금 이제 28개 주로 지금 돼 있는데 인도란 나라는 우리는 하나의 인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의 인도는 상상성의 인도만 있을 뿐이고 인도는 최소한 28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 사실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온 보시면 거기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 각각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자는 로마나자예요. 근데 인도는 문자도 다릅니다. 문자도. 그래서 각 주마다 대부분의 주마다 문자와 다른 언어가 2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사회는 뭐 카스트나 종교라 단순히 복합법이 아니고 워낙 언어가 다르고 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원 복잡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다원 복잡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이렇다고 딱 들어가면 그건 그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델리에서 몇 년 살다가 해서 인도가 이렇다면 그건 델리의 인도인 거예요. 또 문바이에서 몇 년 살면 막 인도가 이렇다 그건 문바이의 인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장에 성공하려면은 인도 특정 지역의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야만 실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스트 제도는 세부적으로 어떤 신분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의 카스트 계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큰 그런 반상의 제도 양반 쌍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뭐 상층 카스트, 하층 카스트 이렇게 이제 큰 대분류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카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 구조거든요. 현대 사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카스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불인정하죠. 그런데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이니까 가장 사회적 의례적 대표적인 게 행위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만큼은 카스트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4,000개로 나눠진 세부의 계급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례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뭐 조선시대 이 양반 쌍놈이나 이 세부적인 뭐 상민, 양민 이렇게 천민 이렇게 계급과 뭐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딱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근데 비슷한 계급 구조는 뭐 이따가 크게 우리도 천민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도 이제 불가촉 천민이 있는 것처럼 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양반 귀숙기는 서로 양반집 자제하고 귀숙기는 서로 결혼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 상층끼리 결혼하고 하층은 하층인데 그 층이 3,000개, 4,000개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 법적으로는 불인정한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그게 남아있다. 카스트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 반상의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인도는 아직도 그 존재한 게 결혼에 무슨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하층 카스트면 아들도 하층 카스트가 되는 거고 아빠가 상층 카스트면 아들도 딸도 상층 카스트인 거고 그러니까 인본이죠.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에 의해서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유지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고착해 서 남아있는 거죠. 인도의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 비동맹 국가였죠. 예, 오랫동안 비동맹을 추구하고 그 원칙은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인도의 비동맹을 뭐 신비동맹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냉전 기간의 비동맹과 다른 지금의 이제 오늘 인도의 비동맹 정책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동맹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뭐 소다자 동맹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중국, 인도,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이제 브릭스 플러스에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이든 러시아가 속한 그 브릭스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상하이 코퍼레이션,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의 또 멤버이기도 하고
반면에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 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자다 동맹을 하면서 국익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친미 정책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쿼드의 멤버가 되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의미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이나 브릭스의 또 멤버가 되면서 미국 유일의 세계 강대국이 되는 데서 유일의 국제 질서를 또 반대하면서 또 브릭스의 멤버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도는 중립을 지킨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국익을 철저히 챙겨가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나 석유를 싸게 사다가 자기 경제에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로부터 무기도 수입받고 동시에 또 미국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제 더 큰 강대국이 되면은 또 중국과 인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국익을 좀 디펜드 하려면은 인도 같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한국인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파키스탄은 경제 상황 아주 안 좋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파키스탄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아주 적절로 부합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중국에 많은 돈을 빌려다가 여기저기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어요. 더 나아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의 국가로부터 많은 외채를 끌어다가 인프라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채가 계속 늘어났겠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2000년에 국토의 뭐 3분의 2가 잠길 대홍수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인더스강이 범람해가지고 대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떨어져가지고 2023년도에 30억 불의 IMF 구제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로 70억 불 더 받아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작년에 지금 한 2.5%인가요? 4%인가요? 하여튼 2.5% 정도 금방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인도는 작년에 한 7% 이상의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할 경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만 해도 거의 한 240억 불 정도의 대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부채 갚는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도 파키스탄이 먼저 나서가지고 인도에 콜을 한 겁니다. 5시에 휴전이 됐는데 현지 시간으로 파키스탄에서 3시 30분에 인도를 전화해가지고 자 휴전합시다. 그래서 인도가 생각해보고 5시에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금 파키스탄인 거고 인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키스탄 경제는 지금 아주 안 좋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뭐 한마디로 게임에 안 졌던 대로 인도의 군사력이 훨씬 우위죠. 뭐 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도는 뭐 14억 뭐 6천, 7천이 되는 거, 파키스탄은 뭐 2억 7천이고 인구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도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 지금 뭐 4위, 3위 이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영국을 이미 제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지금 뭐 형편없는 지금 경제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인도가 세계 군사력 중에서 4위더라고요. 한 파키스탄은 12위 정도인데 핵무기가 있으니까 12위 정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대도 기본적으로 인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군사력이 강하죠. 물론 뭐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보면은 군사력이 한 2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숫자 전체 군인도 인도는 한 뭐 140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파키스탄 한 60만 조금 더 넘고요. 군 숫자 자체고. 그러면 뭐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이제 물론 뭐 군용기를 다 포함하면 2,000대가 넘고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인도는 한 500대가 넘고 파키스탄은 300대 좀 넘고 그다음에 인도는 항공모함이 2척이나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전혀 없고 뭐 잠수함도 한 18대 한 조금만 8대 정도 돼가지고 모든 기준을 봤을 때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2~3배 정도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 총리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요.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인도는 기본적으로 강한 인도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파키스탄, 대중국에 대해서 하여튼 강경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테러가 났는데 과거와는 달리 인도가 보복수가 훨씬 더 강하게 났거든요. 2019년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까지 보복을 세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모디 정권이었지만, 그러니까 모디 정권의 보복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모디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테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테러는 내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동안 테러는 테러로 이제 인정했는데 이제는 이제 테러가 발생하면은 전쟁 행위로 간주해서 곧바로 인도가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보복과는 달리 이제 카시미르 지역에만 보복한 게 아니고 이제는 파키스탄 내로 깊숙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거 나와서 뭐 60년대에 체결된 겐지스강 강물 공유 조약을 지금 중단한다거나 그러면서 전혀 그동안 역사를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그런 뭐 조약까지도 손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자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 무역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압박하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의 강경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인도가 이렇게 대립해봤자 자기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파키스탄은 최대한 빨리 이 갈등 국면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고 인도 또한 사실 뭐 갈등을 해봤자 사실 인도 또한 뭐 도움된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인도는 파키스탄과 경쟁해서 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네요. 파키스탄 경쟁에서 힘이 빠지면 당연히 중국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인도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테러를 일으키거나 어떤 보복하면 거의 참지 않고 강하게 더 세게 몇백 배로 갚아주면서 파키스탄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서 어떤 테러가 나타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보복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결국 휴전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휴전은 했죠. 그러나 여전히 총을 쏘고 있는. 그러니까 휴전을 했으니까 총을 덜 쏘는 거죠. 미국이 중재를 해서 휴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본다면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 면에서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도는 명분이 있어요.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나 그냥 파키스탄 싫어. 나 때릴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이유가 못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로서는 확실해요. 왜냐면 카슈미르의 지역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무려 26명이나 표적 살해를 한 거니까요. 파키스탄 쪽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그럼 당연히 이들의 관계된 지역을 공격하는 거는 인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인도를 비난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례의 원칙도 있고 또 구분도 해야 되고 민간인과 군병을 구분해야 되고 비례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만큼 하거나 조금 더 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상대방이 예를 들면 총으로 쐈는데 핵을 때리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인도가 핵을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대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피해가 크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인도가 성공을 했지만 인도의 전략 자산들이 뭐 나팔이라든지 미국이 소위가 출격은 해서 공격은 했지만 돌아오지는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거를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도가 중국의 무기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건 단순히 뭐 인도가 그 전략 무기를 잘못 운용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용했어도 떨어졌다면 것은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거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기사를 봤었어요. 예,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없고 전담만 해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인도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가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이 오히려 다급해서 이슬람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 상태에서 파키스탄과 같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사우디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파키스탄 쪽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죠. 언론을 보면 인도는 친미, 파키스탄은 친중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실 근데 그 구도가 너무 도식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도가 믿는 가장 든든한 인도의 우방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을 때에도 인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나라가 소련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후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가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중요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는 못해요. 미국을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와버렸잖아요. 고스란히 그건 부채가 됐잖아요. 손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동의 적인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는데 아프가니스탄 꼴 안 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그죠.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해버리면 인도로서는 또 나쁜 건 오리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미국을 100%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미국과 인도 한 편 먹고 중국과 파키스탄 한 편 먹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파키스탄도 지원하는데 그럼 미국은 파키스탄 편하고도 친한데 그럼 미국과 중국이 손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분쟁이 일어난 카슈미르는 어떤 지역인가요? 그냥 뭐 카슈미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몇 가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카슈미르가 캐시미어의 영어 발음입니다. 캐시미어가 이제 카슈미르라는 곳이 해발 제일 낮은 게 300m고 제일 높은 게 7000m. 이게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산양이 있어요. 산양에서 나온 털로 만든 게 캐시미어입니다. 카슈미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반 상식이고요. 두 번째로 카슈미르를 생각했었을 때 그 크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지도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크기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원지대로 돼 있어요. 이게 한반도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3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비무슬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14세기부터 점차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무슬림들이 많아졌고 1941년 기준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을 인구조사를 했을 때 77%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77%가 무슬림이니까 1947년 6월 3일에 영국이 인도 독립안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7월 달에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 비율대로 무슬림이 많으면 파키스탄, 무슬림이 아니고 비무슬림이 많으면 인도 쪽으로 붙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따른다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의 군주는 비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70% 무슬림이었고 이 군주는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붙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독립국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했잖아요. 카슈미르는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고 다만 파키스탄과는 우호관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좋은 관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947년 10월 달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파슈툰족, 지금 탈레반이 파슈툰족이거든요. 같은 파슈툰족, 이 파슈툰족이 카슈미르를 침공을 했고, 그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도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인도가 뭐라고 그러냐했습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죠. 뭘 요구했겠습니까? 니네 우리 편에 붙으면 도와줄게.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입 사인을 하는 해서 근데 인도가 그래서 파키스탄 쪽과 싸웠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한 것을 바탕으로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슈미르는 우리 거다. 파키스탄은 뭔 소리냐. 그거 강압적으로 한 거고 그때 그리고 카슈미르의 군주가 수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카슈미르라는 이 곳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인도령 카슈미르, 그리고 중국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중국령 카슈미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닙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인도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종교적인 파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1526년에 무갈 제국이 성립됐을 때 무갈 제국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국 지배를 거치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무슬림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간 게 파키스탄이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근거지가 또 인도니까 여기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힌두인들과 사는데 해가지고 소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소수의 무슬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굉장히 적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에요.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디 정부가 자꾸만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을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모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고 인도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정부가 무슬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모디 정부이면 좋겠는데 모디 정부 하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힌두교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국가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로 가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파키스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중동 공부를 할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파키스탄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5년마다 하는 4차 5개년 경제 계획도 파키스탄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무슬림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어도 쉬아파들이 숨쉴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가장 큰 문제는 근대성,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종교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근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종교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인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문제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계속 군부 독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민선 총리 쉽게 갈려버리니까, 군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가 휴전 합의에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잘 됐다.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또 트럼프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끝났고, 이게 이제 잘 지켜져야 되겠죠. 뭐 향후 몇 년간은 또 조용해질 수 있겠으나 그것도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측 간에 완전히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휴전 합의 중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미국이 양측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더 증강시키겠다. 그리고 카슈미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어요. 외교적인 노력을. 그래서 향후 어떤 해결안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어떤 캐슈미르를 놓고 양측이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도장 찍어 합의해. 그래, 앞으로 좀 잘 지내. 우리가 니네 경제 협력 도와주고 다 할 테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말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라든지 중요한 이슈가 끝나면 아마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어떤 해결안, 이런 중재안을 내놓으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받게 된다면 좀 더 이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은 어떤가요? 병력은 인도가 월등히 낮죠.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좀 많습니다. 14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파키스탄은 한 60만 병력이요. 그렇게 되고, 무기 체계는 뭐 둘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드론도 있고요. 뭐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인도는 뭐 더 많겠죠. 다만 인도는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무기가 많아요. 예, 인도와 이스라엘은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산 협력을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많은 드론들이 이스라엘제 드론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미국 드론도 있습니다만, 파키스탄은 과거에는 미국과 친했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국산 무기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의 대결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와 서방 무기 간의 성능 평가가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100%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5대, 6대를 격추시켰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대는 저는 격추될 수 있다고 봐요. 격추될 수 있다고. 라팔 프랑스 전투기가, 인도가 운영하는 전투기가 격추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국제 전투기, 청두라 그럽니까? 뭐 중국제 전투기가 썼던 미사일이 주요했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어차피 뭐 라팔이나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중국제 전투기 장착되어 있는 PL-15라고 하는데, PL이 뭐 그거는 청천벽력 할 때 병력 15, 번개처럼 빨간 얘기죠. 그 미사일이 마하 5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라팔이 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라팔도 나름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머티어라는 뭐 공대공 미사일을 쓰기는 한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이 훨씬 더 프랑스산, 즉 라파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는 좀 뛰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결과를 놓고 아마 방산업체들이 지금 평가, 분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산 무기가 발전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실전과 그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이론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전에서 진짜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효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죠. 파키스탄이 주장한 전투기 격추와 무장단체 개입 부정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기는 좀 과장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무기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한두 기는 격추시켰겠으나 그렇게 많은 전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파키스탄이 이번 배후에 없다.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파키스탄의 라시케르 따이바라는 조직이었고 그 조직 산하에 있는 아마 저항전선이라는 무장단체가 이번 테러를 일으킨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이런 무장 조직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조직들을 지원해주면서 인도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국가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파키스탄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우리는 이번 배후에 물론 본인들이 딱 이날 가서 사주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과거에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조직이 이런 테러를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파키스탄 산하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정보부가 이런 조직과의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과거 파키스탄을 지원했지만 현재 인도 쪽으로 기울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인도와 중국 사이는 역시 지금 카슈미르 근처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락카라는 지역가 거기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역시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지금 인도랑 국경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도는 또 미국과 너무 친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은 파키스탄 편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뭐 지금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큽니다. 파키스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과거 파키스탄을 도와줬던 것은 이제 탈레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도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의 싸움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슈미르 때문에 인도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충돌 그렇게까지는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카슈미르 문제 때문에 강대국이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강대국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무기 대결, 신무기 대결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인도 경제 상황 아주 좋죠. 파키스탄에 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지금 뭐 6, 7%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인도 경제 성장 아주 지금 좋고요. 뭐 2023년도 2년 전에는 뭐 8% 성장을 했고 작년에 한 7%쯤에서 어쨌든 6, 7%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 지금 환경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 경제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특히 이제 인도가 수혜를 많이 입은 국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을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기들이 인도로 서서히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 인도의 거대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기업은 인도에서 그동안 굉장히 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세틀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켓쉐어가 뭐 1위를 달릴 정도로 우리 대기업들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 잘 나가는 인도 시장, 또 인도가 세계 이제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지금 앞졌잖아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이제 소비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의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의 인도는 과거의 중국이 그럴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이제 증진되는 그런 이제 트랙에 이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에 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과거 중국이 그런 것처럼 중국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또는 30년은 인도의 거대한 인도의 성장이 이 호박이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인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더 많은 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수 1등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회구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인도만의 사회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우리 인도 사회구조 하면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건 카스트 제도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카스트만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 카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인도는 브라멘,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언타처블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인도 가면 그렇게 단순한 카스트가 아닙니다. 많게는 4,000개의 카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카스트 계급도 우리가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종교의 복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힌두 다수 지역이지만 무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고, 큰 종교를 생활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도 사회를 보려면 우리가 언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야 인도가 비슷하게 크지만 중국은 하나의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미 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대부분 다 하나의 중국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동쪽에서 서쪽 가면 말이 안 통하고 남쪽에서 북쪽 가도 말이 안 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투리 개념이 아닌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작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선정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세종대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경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언어가 많다 보니까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입니다. 그 헌법이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수능을 본다거나 우리의 공무원 시험을 할 때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데 B라는 언어로 시험 보면 불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가 인도 헌법이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언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용어를 하죠.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와 힌디란 언어가 두 개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중산층 이상들 대부분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비즈니스 언어는 거의 100% 영어고요. 행정 사업도 대부분 다 영어로 하고 있고, 그렇죠. 대학 교육도 저도 델리대를 나는데 인도 최대 대학 델리대를 나는데 거기 델리대 교수들이 거의 100% 영어로 강연. 왜냐면 각 지방에서 유학을 왔는데 교수가 특정 언어로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인도는 카시미르 주가 지금 현재 이제 연방 집권을 격할돼서 원래는 29개 주였는데 지금 28개 주로 지금 돼 있는데 인도란 나라는 우리는 하나의 인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의 인도는 상상성의 인도만 있을 뿐이고 인도는 최소한 28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 사실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온 보시면 거기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 각각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자는 로마나자예요. 근데 인도는 문자도 다릅니다. 문자도. 그래서 각 주마다 대부분의 주마다 문자와 다른 언어가 2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사회는 카스트나 종교라 단순히 복잡한 게 아니고 워낙 언어가 다르고 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원 복잡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다원 복잡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이렇다고 딱 들어가면 그건 그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델리에서 몇 년 살다고 해서 인도가 이렇다면 그건 델리의 인도인 거예요. 또 문바이에서 몇 년 살면 인도가 이렇다 그건 문바이의 인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장에 성공하려면은 인도 특정 지역의 어떤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야만 실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스트 제도는 세부적으로 어떤 신분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의 카스트 계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큰 그런 반상회도 양반 쌍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뭐 상층 카스트, 하층 카스트 이렇게 이제 큰 대부류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카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 구조거든요. 현대 사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카스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불인정하죠. 그런데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이니까 가장 사회적 의례적 대표적인 게 행위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만큼은 카스트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4,000개로 나눠진 세 부의 계급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례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뭐 조선시대 이 양반 쌍놈이나 이 세부적인 뭐 향민, 양민 이렇게 천민 이렇게 계급과 뭐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저 딱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근데 비슷한 계급 구조는 뭐 이따가 크게 우리도 천민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도 이제 불가촉 천민이 있는 것처럼 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양반 귀숙기는 서로 양반집 자제하고 귀숙기는 서로 결혼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 상층끼리 결혼하고 하층인데 그 층이 3,000개, 4,000개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 법적으로는 불인정한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그게 남아있다. 카스트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 반상의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인도는 아직도 그 존재한 게 결혼에 무슨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하층 카스트면 아들도 하층 카스트가 되는 거고 아빠가 상층 카스트면 아들도 딸도 상층 카스트인 거고 그러니까 인본이죠.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에서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유지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고착해서 남아있는 거죠. 인도의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 비동맹 국가였죠. 예, 오랫동안 비동맹을 추구하고 그 원칙은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인도의 비동맹을 뭐 신비동맹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냉전 기간의 비동맹과 다른 지금의 이제 오늘 인도의 비동맹 정책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동맹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뭐 소다자 동맹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중국, 인도,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이제 브릭스 플러스에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이든 러시아가 속한 그 브릭스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상하이 코퍼레이션,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의 또 멤버이기도 하고 반면에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 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자다 동맹을 하면서 국익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친미 정책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쿼드의 멤버가 되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의미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이나 브릭스의 또 멤버가 되면서 미국 유일의 세계 강대국이 되는 데서 유일의 국제 질서를 또 반대하면서 또 브릭스의 멤버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도는 중립을 시킨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국익을 철저히 챙겨가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나 석유를 싸게 사다가 자기 경제에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로부터 무기도 수입받고 동시에 또 미국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제 더 큰 강대국이 되면은 또 중국과 인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국익을 좀 디펜드 하려면은 인도 같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한국인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파키스탄은 경제 상황 아주 안 좋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파키스탄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아주 적절로 부합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중국에 많은 돈을 빌려다가 여기저기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어요. 더 나아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의 국가로부터 많은 외채를 끌어다가 인프라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채 계속 늘어났겠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2000년에 국토의 뭐 3분의 2가 잠길 대홍수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인더스강인데 범람해가지고 대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떨어져가지고 2023년도에 30억 불의 IMF 구제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로 70억 불 더 받아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작년에 지금 한 2.5%인가요? 4%인가요? 하여튼 2.5% 정도 긍방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인도는 작년에 한 7% 이상의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할 경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좀 작년만 해도 거의 한 240억 불 정도의 대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채 갚는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도 파키스탄이 먼저 나서가지고 인도에 콜을 한 겁니다. 5시에 휴전이 된데 현지 시간으로 파키스탄에서 3시 30분에 인도를 전화해가지고 자 휴전합시다. 그래서 인도가 생각해보고 5시에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금 파키스탄인 거고 인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키스탄 경제는 지금 아주 안 좋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뭐 한마디로 게임에 안 졌던 대로 인도의 군사력이 훨씬 우위죠. 뭐 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인도는 뭐 14억 뭐 6천 7천이 되는 거 파키스탄은 뭐 2억 7천이고 인구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도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 지금 뭐 4위, 3위 이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영국을 이미 제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지금 뭐 형편없는 지금 경제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데이터 보니까 인도가 세계 군사력 중에서 4위더라고요. 한 파키스탄은 12위 정도인데 핵무기가 있으니까 12위 정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대도 기본적으로 인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군사력이 강하죠. 물론 뭐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보면은 군사력이 한 2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숫자 전체 군인도 인도는 한 뭐 140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파키스탄은 한 60만 조금 더 넘고요. 군 숫자 자체고. 그러면 뭐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이제 물론 뭐 군용기를 다 포함하면 2,000대가 넘고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인도는 한 500대가 넘고 파키스탄은 300대 좀 넘고 그다음에 인도는 항공모함이 2척이나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전혀 없고 뭐 잠수함도 한 18대 한 조금만 8대 정도 해야 돼가지고 모든 기준을 봤을 때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2~3배 정도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 총리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요.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인도는 기본적으로 강한 인도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파키스탄, 대중국에 대해서 하여튼 강경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테러가 났는데 과거와는 달리 인도가 보복수가 훨씬 더 강하게 났거든요. 2019년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까지 보복을 세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모디 정권이었지만 그러니까 모디 정권의 보복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모디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테러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테러는 내가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 그동안 테러는 테러로 이제 인정했는데 이제는 이제 테러가 발생하면은 전쟁 행위로 간주해서 곧바로 인도가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보복과는 달리 이제 카시미르 지역에만 보복한 게 아니고
이제는 파키스탄 내로 깊숙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거 나와서 뭐 60년대에 체결된 겐지스강 강물 공유 조약을 지금 중단한다거나, 그러면서 전혀 그동안 역사를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그런 뭐 조약까지도 손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자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 무역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압박하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의 강경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인도가 이렇게 대립해봤자 자기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파키스탄은 최대한 빨리 이 갈등 국면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고, 인도 또한 사실 뭐 갈등을 해봤자 사실 인도 또한 뭐 도움된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인도는 파키스탄과 경쟁해서 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파키스탄 경쟁에서 힘이 빠지면 당연히 중국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인도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테러를 일으키거나 또는 보복하면 거의 참지 않고 강하게 더 세게 몇백 배로 갚아주면서 파키스탄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서 어떤 테러가 나타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보복 수위가 전방위로 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이 결국 휴전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휴전은 했죠. 그러나 여전히 총을 쏘고 있는. 그러니까 휴전을 했으니까 총을 덜 쏘는 거죠. 미국이 중재를 해서 휴전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사실은 군사적으로 본다면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여러 면에서 인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도는 명분이 있어요. 공격할 명분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왜 전쟁을 하는가? 전쟁을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나 그냥 파키스탄 싫어, 나 때릴래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의 이유가 뭐 뚜렷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도로서는 확실해요. 왜냐면 카슈미르의 지역에서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민간인들을 무려 26명이나 표적 살해를 한 거니까요. 파키스탄 쪽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그럼 당연히 이들의 관계된 지역을 공격하는 거는 인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걸 인도를 비난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로서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전쟁을 합법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례의 원칙도 있고, 또 구분도 해야 되고, 민간인과 군병을 구분해야 되고, 비례라는 것은 상대방이 한 만큼 하거나 조금 더 하더라도 엄청나게 뭐 상대방이 예를 들면 총으로 쐈는데 핵을 때리는 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인도가 핵을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들의 근거지가 되는 대로 공격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의 피해가 크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어요. 인도가 성공을 했지만 인도의 전략 자산들이 뭐 나팔이라든지 미국이 소위가 출격은 해서 공격은 했지만 돌아오지는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뭐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거를 두고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도가 중국의 무기를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의 무기가 질이 좋아서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쇼크다. 그러니까 중국의 무기 하드웨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건 단순히 뭐 인도가 그 전략 무기를 잘못 운용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운용했어도 떨어졌다면 것은 중국이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 기사를 봤었어요.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 할 건 없고 전담만 해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들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뭐 인도로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정가를 올렸습니다. 파키스탄이 오히려 다급해서 이슬람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 이 상태에서 파키스탄과 같이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사우디나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파키스탄 쪽 테러리스트들이 너무 잘못을 한 거죠. 언론을 보면 인도는 친미, 파키스탄은 친중으로 진영을 나누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냥 사실 근데 그 구도가 너무 도식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도가 믿는 가장 든든한 인도의 우방국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이전에 소련이었을 때에도 인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나라가 소련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미국이 후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과 인도가 가까워졌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버렸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중요한 관계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인도가 같이 손을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솔직한 말로 인도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쉽게 떨치지는 못해요. 미국을 믿고 아프가니스탄에 인도가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와버렸잖아요. 고스란히 그건 부채가 됐잖아요. 손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을, 공동의 적인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과 인도가 손을 잡는데 아프가니스탄 꼴 안 난다는 보장은 어떻게 하냐 그죠. 지금 미국이 뭐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중국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해버리면 인도로서는 또 나쁜 건 오리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도는 미국을 100% 전적으로 신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전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도식을 미국과 인도 한 편 먹고 중국과 파키스탄 한 편 먹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파키스탄도 지원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파키스탄 편하고도 친한데 그럼 미국과 중국을 손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분쟁이 일어난 카슈미르는 어떤 지역인가요? 그냥 뭐 카슈미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몇 가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카슈미르가 캐시미어의 영어 발음입니다.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이제 카슈미르라는 곳이 해발 제일 낮은 게 300m고 제일 높은 게 7000m. 이게 산악지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사냥이 있어요. 사냥. 사냥에서 나온 털로 만든 게 캐시미어입니다. 카슈미르.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지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일반 상식이고요. 두 번째로 카슈미르를 생각했었을 때 그 크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큰지 지도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크기입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반도는 이렇게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고원지대로 돼 있어요. 이게 한반도 크기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13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비무슬림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14세기부터 점차 이슬람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무슬림들이 많아졌고, 1941년 기준으로 이 카슈미르 지역의 주민들을 인구조사를 했을 때 77%가 무슬림이었어요. 그러니까 77%가 무슬림이니까 1947년 6월 3일에 영국이 인도 독립안을 내놓았을 때, 그리고 7월 달에 영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민 비율대로 무슬림이 많으면 파키스탄, 무슬림이 아니고 비무슬림이 많으면 인도 쪽으로 붙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따른다면 카슈미르는 파키스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 카슈미르의 군주는 비무슬림입니다. 무슬림이 아니었고 주민들은 70% 무슬림이었고 이 군주는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붙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독립국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1947년 8월 14일에 파키스탄 독립하고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했잖아요. 카슈미르는 어정쩡하게 있었던 거고 다만 파키스탄과는 우호관계를 하겠다고 했었어요. 좋은 관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1947년 10월 달에 파키스탄 쪽에 있는 파슈툰족, 지금 탈레반이 파슈툰족이거든요. 같은 파슈툰족, 이 파슈툰족이 카슈미르를 침공을 했고, 그 이제 수도까지 진격하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인도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도움을 요청하니까 인도가 뭐라고 그러냐 했습니까?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냥 도와줄 사람이 아니죠. 뭘 요구했겠습니까? 니네 우리 편에 붙으면 도와줄게.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입 사인을 하는 해서, 근데 인도가 그래서 파키스탄 쪽과 싸웠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서명한 것을 바탕으로 인도는 지금까지도 카슈미르는 우리 거다. 파키스탄은 뭔 소리냐. 그거 강압적으로 한 거고, 그때 그리고 카슈미르의 군주가 수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 결국은 지금 이제 이 카슈미르라는 이 곳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인도령 카슈미르, 그리고 중국 쪽에 조금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중국령 카슈미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싸움이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닙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인도는 제가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까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종교적인 파트에서 많은 부분에서 내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구조거든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1526년에 무갈 제국이 성립됐을 때 무갈 제국은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비무슬림을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영국 지배를 거치고 인도가 독립하면서 무슬림들끼리 나라를 만들어간 게 파키스탄이고, 그런데 인도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파키스탄으로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근거지가 또 인도니까 여기 나는 우리 인도 사람들하고 살겠다 해가지고 힌두인들과 사는데 해가지고 소수의 무슬림이 있습니다. 인도의 소수의 무슬림 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굉장히 적게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요. 인도에 있는 소수의 무슬림이 2억이에요.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소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모디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디 정부가 자꾸만 인도의 정체성을 힌두교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을 좀 이렇게 왕따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모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고, 인도가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고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인도의 지금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 정부가 무슬림들도 포용할 수 있는 모디 정부이면 좋겠는데, 모디 정부 하에서는 힌두교 사람들이 힌두교를 종교적인 정체성을 국가적인 정체성과 동일시하면서 같은 종교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거로 가니까 인도가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현재 파키스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전해주신다면요? 파키스탄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중동 공부를 할 때 파키스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failed state, 실패한 국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1947년 8월 14일에 무슬림들만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게 파키스탄인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 5년마다 하는 4차 5개년, 5차 5개년 경제 계획도 파키스탄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못했고,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인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무슬림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비무슬림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무슬림이어도 쉬아파들이 숨쉴 공간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다 가장 큰 문제는 근대성,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종교보다는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근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종교라는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키스탄도 인도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종교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국가로서 계속 갈 수 있는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가가 문제고, 민주주의 측면에서 계속 군부 독재가 지속되기 때문에 시민이 뽑은 민선 총리 쉽게 갈려버리니까, 군부 힘이 너무 강하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구조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분쟁이 다시 벌어졌다가 휴전 합의에 들어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저는 너무 잘 됐다. 사실 많이 놀랬거든요.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도 다행히 또 트럼프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잘 끝났고, 이게 이제 잘 지켜져야 되겠죠. 향후 몇 년간은 또 조용해질 수 있겠으나 그것도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만, 양측 간에 완전히 반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그거는 좀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휴전 합의 중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미국이 양측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더 증강시키겠다. 그리고 카슈미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랬어요. 외교적인 노력을. 그래서 향후 어떤 해결안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어떤 카슈미르를 놓고 양측이 화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미국이 제시할 수 있고, 그러면 둘 다 데리고 와서 여기 도장 찍어 합의해. 그래야 앞으로 좀 잘 지내. 우리가 니네 경제 협력 도와주고 다 할 테니까
이런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고 말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산적해 있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란 문제라든지 중요한 이슈가 끝나면 아마 카슈미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쪽에서 어떤 해결안 이런 중재안을 내놓으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받게 된다면 좀 더 이 지역이 안정화될 수 있겠죠.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은 어떤가요? 병력은 인도가 월등히 낮죠. 인도 인구가 얼마입니까? 좀 많습니다. 140만 정도 된다고 그러고 파키스탄은 한 60만 병력이요. 그렇게 되고 무기 체계는 뭐 둘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파키스탄도 드론도 있고요. 뭐 전투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인도는 뭐 더 많겠죠. 다만 인도는 미국산과 이스라엘산 무기가 많아요. 예, 인도와 이스라엘은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특히 국방 방산 협력을 엄청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많은 드론들이 이스라엘제 드론일 가능성이 높죠. 물론 미국 드론도 있습니다만 파키스탄은 과거에는 미국과 친했죠. 근데 지금은 중국과도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국산 무기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와 미국산 무기의 대결이 아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중국 무기와 서방 무기 간의 성능 평가가 일어났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100%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5대, 6대를 격추시켰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두 대는 저는 격추될 수 있다고 봐요. 격추될 수 있다고 라팔 프랑스 전투기가 인도가 운영하는 전투기가 격추됐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중국제 전투기 청두라 그럽니까? 뭐 중국제 전투기가 썼던 미사일이 주요했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는 어차피 뭐 라팔이나 중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중국제 공대공 미사일, 중국제 전투기 장착되어 있는 PL-15라고 하는데 PL이 뭐 그거는 청천벽력 할 때 병력 15 번개처럼 빨간 얘기죠. 그 미사일이 마하 5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의 미사일을 쏘게 되면 라팔이 좀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라팔도 나름대로 공대공 미사일을 머티어라는 뭐 공대공 미사일을 쓰기는 한답니다만 이번에는 중국산 PL-15 공대공 미사일이 훨씬 더 프랑스산 즉 라파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는 좀 뛰어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결과를 놓고 아마 방산업체들이 지금 평가, 분석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중국산 무기가 발전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오래됐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예, 실전과 그 가지고 있는 기술과는 이론과는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전에서 진짜 쓰이냐 안 쓰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제 라팔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면 중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효력을 엄청나게 보여준 거죠. 파키스탄이 주장한 전투기 격추와 무장단체 개입 부정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투기는 좀 과장이 된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무기란 게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한두 기는 격추시켰겠으나 그렇게 많은 전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파키스탄이 이번 배후에 없다.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파키스탄의 라시케르 따이바라는 조직이었고 그 조직 산하에 있는 아마 저항전선이라는 무장단체가 이번 테러를 일으킨 것 같고요. 파키스탄이 이런 무장 조직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조직들을 지원해주면서 인도를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국가를 괴롭힘으로써 어떤 외교적인 아니면 파키스탄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쪽에서는 우리는 이번 배후에 물론 본인들이 딱 이날 가서 사주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과거에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뭐 무기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이 조직이 이런 테러를 못했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파키스탄 산하에 있는 국방부라든지 아니면 정보부가 이런 조직과의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은 과거 파키스탄을 지원했지만 현재 인도 쪽으로 기울고 있고 중국은 파키스탄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이 구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인도와 중국 사이는 역시 지금 카슈미르 근처에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인도와 중국 국경 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락카라는 지역가 거기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중국 역시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지금 인도랑 국경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인도는 또 미국과 너무 친하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은 파키스탄 편을 지금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당연히 뭐 지금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큽니다. 파키스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과거 파키스탄을 도와줬던 것은 이제 탈레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도의 경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도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의 싸움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슈미르 때문에 인도와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충돌 그렇게까지는 갈 이유는 없겠죠.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거든요. 카슈미르 문제 때문에 강대국이 싸울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강대국 간의 이제 힘겨루기가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무기 대결, 신무기 대결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인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인도 경제 상황 아주 좋죠. 파키스탄에 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 지금 뭐 6, 7%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밖에 없거든요. 인도 경제 성장 아주 지금 좋고요. 뭐 2023년도 2년 전에는 뭐 8% 성장을 했고 작년 한 7%에서 어쨌든 6, 7%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금 환경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미중 간에 지금 무역 전쟁, 경제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특히 이제 인도가 수혜를 많이 입은 국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을 비롯해서 중국에 있는 많은 생산기들이 인도로 서서히 지금 이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그 인도의 거대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기반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의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대기업은 인도에서 그동안 굉장히 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세틀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켓쉐어가 뭐 1위를 달릴 정도로 우리 대기업들이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 잘 나가는 인도 시장, 또 인도가 세계 이제 인구 대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지금 앞졌잖아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되니까 인구가 많다는 건 이제 소비 시장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인도의 중산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의 인도는 과거의 중국이 그랬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이 되면서 일반 개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소비가 이제 증진되는 그런 이제 트랙에 이제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랙에 이제 진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과거 중국이 그런 것처럼 중국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년 또는 30년은 인도의 커다란 인도의 성장이 호박이 굴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인도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더 많은 좀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도는 세계 인구수 1등인 나라입니다. 그만큼 사회구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인도만의 사회구조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뭐 우리 인도 사회구조 하면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건 카스트 제도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뭐 카스트만 복잡한 게 아니고 사실 카스트라고 하면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뭐 인도는 뭐 브라멘, kshatriya, 바이샤, 수드라가 뭐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언타처블 있다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인도 가면 그렇게 단순한 카스트가 아닙니다. 많게는 뭐 4,000개의 카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카스트 계급도 우리가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요.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뭐 종교에 복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힌두 다수 지역이지만 무슬림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시크교도 있고 뭐 자이나교도 있고 큰 종교를 생활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도 사회를 보려면 우리가 언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중국이야 인도가 비슷하게 크지만 중국은 하나의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미 다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대부분 다 하나의 중국말에 통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동쪽에서 서쪽 가면 말이 안 통하고 남쪽에서 북쪽 가도 말이 안 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투리 개념이 아닌 문자가 다릅니다. 문자가. 우리는 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작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선정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세종대왕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경일을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언어가 많다 보니까 헌법이 인정한 언어만 22개입니다. 그 헌법이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뭐 수능을 본다거나 우리의 공무원 시험을 할 때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로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데 B라는 언어로 시험 보면 불리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22개의 언어가 인도 헌법이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너무나 언어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용어를 하죠. 그래서 공용어가 영어와 힌디란 언어가 2개가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인도 중산층 이상들 대부분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죠. 비즈니스 언어는 거의 100% 영어고요. 뭐 행정 사업도 대부분 다 영어로 하고 있고, 그렇죠. 대학 교육도 저도 델리대를 나는데 인도 최대 대학 델리대를 나는데 거기 델리대 교수들이 거의 100% 영어로 강연. 왜냐면 각 지방에서 유학을 왔는데 교수가 특정 언어로 강의를 하면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주가 인도는 카시미르 주가 지금 현재 이제 연방 집권을 격할돼서 원래는 29개 주였는데 지금 28개 주로 지금 돼 있는데 인도란 나라는 우리는 하나의 인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의 인도는 상상성의 인도만 있을 뿐이고 인도는 최소한 28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온이 사실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온 보시면 거기에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 각각 언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문자는 로마나자예요. 근데 인도는 문자도 다릅니다. 문자도. 그래서 각 주마다 대부분의 주마다 문자와 다른 언어가 2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사회는 뭐 카스트나 종교라 단순히 복합법이 아니고 워낙 언어가 다르고 주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 특히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다원 복잡한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다원 복잡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가 이렇다고 딱 들어가면 그건 그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델리에서 몇 년 살다고 해서 인도가 이렇다면 그건 델리의 인도인 거예요. 또 문바이에서 몇 년 살면 막 인도가 이렇다 그건 문바이의 인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시장에 성공하려면은 인도 특정 지역의 그 어떤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가야만 실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카스트 제도는 세부적으로 어떤 신분 제도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의 카스트 계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큰 그런 반상의 제도 양반 쌍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도는 뭐 상층 카스트, 하층 카스트 이렇게 이제 큰 대부류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세부적으로 이제 카스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 구조거든요. 현대 사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카스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불인정하죠. 그런데 인도 전통 사회의 사회적 의례적 계급이니까 가장 사회적 의례적 대표적인 게 행위가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만큼은 카스트 계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4,000개로 나눠진 세부의 계급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의례 행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존의 뭐 조선시대 이 양반 쌍놈이나 이 세부적인 뭐 상민, 양민 이렇게 천민 이렇게 계급과 뭐 구별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딱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근데 비슷한 계급 구조는 뭐 있다. 크게 우리도 천민이 있었던 것처럼 인도도 이제 불가촉 천민이 있는 것처럼 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 양반 귀숙기는 서로 양반집 자제하고 귀숙기는 서로 결혼시키고 이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 상층끼리 결혼하고 하층인데 그 층이 3,000개, 4,000개로 세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대사회 법적으로는 불인정한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의례적으로 그게 남아있다. 카스트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그 반상의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인데 인도는 아직도 그 존재한 게 결혼에 무슨 여전히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빠가 이제 하층가스면 아들도 하층가스가 되는 거고, 아빠가 상층가스면 아들도 딸도 상층가스는 거고. 그러니까 인본이죠.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는. 과거 우리 조선시대 마찬가지였습니까? 출생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는.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에서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유지되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고착해 서 남아있는 거죠. 인도의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에 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인도는 기본적으로 뭐 비동맹 국가였죠. 예, 오랫동안 비동맹을 추구하고 그 원칙은 뭐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인도의 비동맹을 뭐 신비동맹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과거의 냉전 기간의 비동맹과 다른 지금의 이제 오늘 인도의 비동맹 정책은 철저하게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동맹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뭐 소다자 동맹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릭스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중국, 인도, 지금 사우스 아프리카. 그래서 지금 이제 브릭스 플러스에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인도는 중국이든 러시아가 속한 그 브릭스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상하이 코퍼레이션,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의 또 멤버이기도 하고, 반면에 또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슈 베이스 얼라이언스 하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소자다 동맹을 하면서 국익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친미 정책을 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쿼드의 멤버가 되고 중국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의미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상하이 코퍼레이션이나 브릭스의 또 멤버가 되면서 미국 유일의 세계 강대국이 되는 데서 유일의 국제 질서를 또 반대하면서 또 브릭스의 멤버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인도는 중립을 지킨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국익을 철저히 챙겨가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나 석유를 싸게 사다가 자기 경제에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로부터 무기도 수입받고, 동시에 또 미국으로부터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갈등이 뭐 새우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인도가 이제 더 큰 강대국이 되면은 또 중국과 인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국익을 좀 디펜드 하려면은 인도 같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외교 전략을 추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한국인들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우선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예, 파키스탄은 경제 상황 아주 안 좋아요.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파키스탄 경제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파키스탄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아주 적절히 부합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중국에 많은 돈을 빌려다가 여기저기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어요. 더 나아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지역의 국가로부터 많은 외채를 끌어다가 인프라를 건설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채가 계속 늘어났겠죠.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2000년에 국토의 뭐 3분의 2가 잠길 대홍수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인더스강인데 범람해가지고 대홍수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키스탄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떨어져가지고 2023년도에 30억 불의 IMF 구제금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로 70억 불 더 받아가지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IMF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작년에 지금 한 2.5%인가요? 4%인가요? 하여튼 2.5% 정도 금방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인도는 작년에 한 7% 이상의 성장을 했고, 그래서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할 경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작년만 해도 거의 한 240억 불 정도의 대부채를 갚았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채 갚는데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휴전도 파키스탄이 먼저 나서가지고 인도에 콜을 한 겁니다.
5시에 휴전이 된대, 현지 시간으로. 파키스탄에서 3시 30분에 인도를 전화해가지고, 자, 휴전합시다. 그래서 인도가 생각해보고 5시에 휴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지금 파키스탄인 거고, 인도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파키스탄 경제는 지금 아주 안 좋다. 네.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력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뭐 한마디로 게임에 안 쫓던 대로 인도의 군사력이 훨씬 우위죠. 뭐 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인구도 인도는 뭐 14억 뭐 6천, 7천이 되는 거, 파키스탄은 뭐 2억 7천이고 인구 규모 자체가 경제 규모도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 지금 뭐 4위, 3위 이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영국을 이미 제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파키스탄은 지금 뭐 형편없는 지금 경제 때문에 국방비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는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니까 인도가 세계 군사력 중에서 4위더라고요. 한 파키스탄은 12위 정도인데, 핵무기가 있으니까 12위 정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대도 기본적으로 인도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군사력이 강하죠. 물론 뭐 파키스탄도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을 제한 재래식 무기를 보면은 군사력이 한 2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군인 숫자 전체 군인도 인도는 한 뭐 140만 이상이 되는 거고요. 파키스탄은 한 60만 조금 더 넘고요. 군 숫자 자체고. 그러면 뭐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이제 물론 뭐 군용기를 다 포함하면 2,000대가 넘고, 순수한 전투기만 해도 인도는 한 500대가 넘고 파키스탄은 300대 좀 넘고, 그 다음에 인도는 항공모함이 2척이나 있거든요. 파키스탄은 전혀 없고, 뭐 잠수함도 한 18대, 한 조금만 8대 정도 돼가지고, 모든 기준을 봤을 때 인도가 파키스탄보다 2~3배 정도 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디 총리로 인해 파키스탄에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요.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인도는 기본적으로 강한 인도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파키스탄, 대중국에 대해서 하여튼 강경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테러가 났는데, 과거와는 달리 인도가 보복수가 훨씬 더 강하게 났거든요. 2019년도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까지 보복을 세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모디 정권이었지만, 그러니까 모디 정권의 보복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모디 정부가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테러를 전쟁 해결로 간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앞으로의 테러는 내가 전쟁 해결로 간주하겠다. 그동안 테러는 테러로 이제 인정했는데, 이제는 이제 테러가 발생하면은 전쟁 해결로 간주해서 곧바로 인도가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 보복과는 달리 이제 카시미르 지역에만 보복한 게 아니고, 이제는 파키스탄 내로 깊숙이 지금 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거 나와서 뭐 60년대에 체결된 겐지스강 강물 공유 조약을 지금 중단한다거나, 그러면서 전혀 그동안 역사를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그런 뭐 조약까지도 손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비자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고, 무역도 전면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파키스탄을 압박하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도의 강경책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파키스탄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인도가 이렇게 대립해봤자 자기가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당연히 더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파키스탄은 최대한 빨리 이 갈등 국면을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고, 인도 또한 사실 뭐 갈등을 해봤자 사실 인도 또한 뭐 도움된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인도는 파키스탄과 경쟁해서 힘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파키스탄 경쟁에서 힘이 빠지면 당연히 중국만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인도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테러를 일으키거나 또는 보복하면 거의 참지 않고 강하게 더 세게 몇백 배로 갚아주면서 파키스탄이 다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지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에서 어떤 테러가 나타나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보복 수위가 전방위적으로 하고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